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의 갑질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에 4만 1,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신규 택지 대부분이 수도권 인접 지역이 아니어서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텍사스주와 뉴욕주를 놓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인앱 결제 독점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잠시 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앱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인 조건 제한 등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중복 규제라는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 규제를 법제화한 사례가 됩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갑질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업계는 첫걸음을 뗀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횡포를 막는 시도가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네,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가져갈 경우 플랫폼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우회적으로 수익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구글, 애플 같은 이 플랫폼 공룡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놓으며 법안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글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2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애플 역시 지난 27일 외부 결제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이번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단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법안의 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구글 갑질방지법과 함께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이 변수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본회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의왕,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택지가 새로 생깁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과 세종시 일대에 신규 공공택지 총 14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하지만 모두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고 분양도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급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에 걸친 지역과 화성, 진안지구입니다.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 1천 호보다 9천 호가 증가한 14만 호의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됩니다. 의왕, 군포, 안산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인근인데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를 추진해 서울 강남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호선 병점역 주변인 화성 진안지구는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위치한 미개발 지역으로 수원과도 가깝습니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을 설치해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8개 지역 약 7만 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지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급이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택지의 대부분이 인접 수도권보다는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통망을 시급히 개선하고 입주를 최대한 빨리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대내외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비투를 해오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코스피 하루 거래량은 5억 200만 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은 6억 5,900만 주로 3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동성 발목을 잡은 것은 각종 대내외 변수, 테이퍼링과 경기 둔화 등 굵직한 이슈를 비롯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 정부 규제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투를 늘려왔던 개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8,6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NC소프트는 6천억 원, LG화학은 5천억 원을 사들였고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도 순매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대부분 최근 주가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한 낙폭과대주를 담는 보텀 피싱, 즉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평가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사들인 종목 관련 증권사 목표 주가 대비 주가를 보면 LG전자는 28% 이상 낮고 네이버와 LG화학 등도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긴 호흡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과 같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거나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2차전지는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발맞춘 한국 수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로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개인들이 비투로 위기에 몰릴지, 저평가 투자로 다시 기회를 잡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투자 금액은 20조 원에 육박하는데 미국 주정부들의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영욱 기자입니다. 미국 각 주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전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최종 조율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신규 공장 부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력 후보지는 텍사스주와 뉴욕주로 압축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인데
최근 텍사스주는 15년간 우리 돈 3,7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초 삼성 측이 요구한 20년간 1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안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존 오스틴 공장 옆이라 기반 시설 확장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강점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쪽에 그 삼성뿐만 아니라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할 때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스틴을 주로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뉴욕주는 거물급 정치인까지 나서 유치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물과 전기료 지원을 중심으로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주는 삼성전자 최대 협력사 중 하나인 IBM이 인근에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애리조나는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18%에서 5%로 감면하고 일자리 보조금도 약속했지만 최근 물 부족 사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부지 2곳 경매 일정은 4차례 유찰 끝에 다음 달 16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후보지는 일리노이주나 미시건주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일리노이를 선택할 경우 전기 픽업 트럭 제조업체 리비안과 미시건을 선택할 경우 스텔란티스 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삼성이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나선 데에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신 기자, 네. 이 삼성이 미국행을 택한 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을 잡아야지 글로벌 시장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은 중국한테 내줬던 산업 생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 때문에 각종 혜택들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해외 기업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앞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 늘리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간 갈등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이다 이런 거네요. 네. 흔히 미국이 우리보다 좀 인건비나 뭐 이런 비용 면에서 공장 조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사실 뭐 건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 자체가 공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비싸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요. 일단 최저임금만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2021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 우리 돈으로 8,441원 수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8,720원인 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보다 좀 낮은 그런 수준인 상태고요. 그렇군요. 또 미국은 주별로 임금 체계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을 올리는 그런 구조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최저시급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미국과 한국 어떻게 좀 차이가 나죠? 법인세율 자체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퍼센트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 21% 그리고 한국은 25%입니다. 4%포인트가 우리나라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인 21%보다 높고요. 또 산업 강국인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2%포인트 정도, 그리고 독일보다는 무려 10%포인트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세금은 오히려 더 싸다.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처한 상황마다 뭐 여건이 좀 다 당연히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그냥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사업성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은 네. 미국 주정부가 제안하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이 인센티브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삼성의 반도체 1공장이 있고 신규 공장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20년 동안 9천억 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텍사스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일단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도시의 경우에는 75명, 농촌의 경우에는 25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일자리당 평균 7,300달러를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개발이 필요한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판매세라든지 사용세를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또 텍사스 주 안에 있는 시나 카운티들도 개별적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라든가 경제적인 영향력 등을 분석을 해서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 정부들이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런 목적인 걸로 보이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늘리면 좀 세금을 혜택을 주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좀 한정적이다라는 점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이 산업군들 위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비용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성장 원천 기술 분야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백신 이렇게 세 개 분야의 세액 공제율은 신성장 원천 기술보다도 10%포인트 더 높은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자리 창출 부분,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몇 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고 있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만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들은 당연히 좀 우수한 인재를 뽑기를 원할 텐데 우리 정부의 세제 혜택은 주로 이렇게 뭐 복지적인 성격 그런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특정 산업으로 한정을 해서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요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공장 지을 때 인허가 절차 부분에선 좀 어떤지 궁금한데 미국과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조금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크게 미국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해주는 인허가가 있고 주정부가 나중에 해주는 인허가가 있는데 예. 연방 정부 허가를 받는 거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정 업종, 농장이라든가 주조업 분야 그리고 항공업이라든가 무기업, 방송 제조업, 광업처럼 이렇게 공적인 분야에서만 연방정부 허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정부 인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인허가 대신 등록만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공장 설립 관련해서 17개 법률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 이 의제 처리라는 것이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예.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의 입지와 형태에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예. 또 이후에 토지를 매입할 때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요. 또 공장 부지 조성할 때도 또 허가가 필요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 건축을 할 때도 별도의 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최종 공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미국보다 땅덩이가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시킨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한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좀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는 인허가 제도를 좀 하나로 통합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구글 갑질 방지법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이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뽑아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사업장을 차리고 싶게 만들려면 뭘 바꿔야 될까?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년 적자로 속을 썩였던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기지개를 켤 조짐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해마다 3, 4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흑자를 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적자의 원인으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이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이 꼽힙니다. 경쟁사들이 일찌감치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7년에서야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올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연간 40기가와트시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터리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며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와 합작사 설립을 하고 미국 두 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유럽에도 공장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 확대를 통해 배터리 생산 능력은 2025년 지금의 5배인 200기가와트시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주 잔고만 놓고 보면 130조 원 수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작년 대비해서는 고정비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에 기반해서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주가 역시 내년 초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하는데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는 너무 좀 가혹한 전망인 것 같고요. 오히려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SK이노베이션의 지주회사의 새로운 성장 가치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부의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와 LG에너지솔루션의 성공적인 상장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대출 규제 탓에 기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틈새를 노린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높아진 시중은행 대출 문턱에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는 중저신용자를 위해 만든 중금리 대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한파 속에서도 중금리 대출 규모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876억 원 규모였던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7월 1,140억 원으로 늘더니 이달 29일 현재 2,674억 원으로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최근 중신용 플러스 중신용 비상금 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넓히는 등 공격적인 영업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K뱅크도 최근 정책 중금리 대출인 사이돌 대출을 100% 비대면 상품으로 내놓은 데 이어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 판매 대상을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급여 소득자로 확대하는 등 대출 영업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목표와 달리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올 2분기 기준 10.6%에서 2023년 말까지 30%로, K뱅크는 같은 기간 15.5%에서 32%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의 경우 가장 공격적인 중금리 대출 영업을 예고했습니다. 영업 첫 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5%로 정했으며 2년 후엔 44%까지 늘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대출 잔액 규모도 7월 말 기준으로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전체 은행권에 한 1,040조 이래 되는데 여기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막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저신용자라든가 아니면 전자대출 같이 이렇게 있는 실수요자 기반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거다라는 말. 네, 6월부터 지속하고 있는 대출이자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금리 대출 확장은 부실화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출 대상 선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젊을수록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한 투자를 하라.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펀드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퇴직연금술. 오늘은 연령별 퇴직연금 관리 전략을 지수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나의 퇴직 이후를 위해 부담금을 꼬박꼬박 쌓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이 길어질수록 쌓이는 자금도 커질 텐데 이 자금을 그냥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운용을 통해 더 큰 자산을 만들 것인지는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나 추가로 퇴직연금을 더 모으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연금 전문가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금 라인 나우가 가장 맞는 말이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투자는 그대로 복리거든요. 뭐냐면 이자를 내면 거기 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15년, 20년, 거의 한 30년이라는 장기로 가면은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90%가 1%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어 이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운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매월 10만 원씩 연금 계좌에 40년을 넣어 연평균 4%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 1억 8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으로 짧아질 경우 수령액은 1,400만 원에 그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은 20, 30대의 경우 위험이 따르지만 위험을 만회할 시간도 길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는 주식과 채권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을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특히 성장주가 담긴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대부터는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 펀드나 이자가 나오는 채권형 펀드를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오면 원금이랑 이자가 나옵니다. 내 자산의 일부는 채권을 가지고 내가 매년 얼마 정도씩 받아가겠다. 이런 투자 방법을 적어도 40대부터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내 일부 자산은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게 중요해요. 주식도 점점 이제는 배당주.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채권이나 배당주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은퇴 이후에도 1%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기보다는 원금을 지키면서도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스스로 운용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면 생애 주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지난 5년에서 길게 보면 30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금융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주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알아서 시장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위험한 자산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준다. 실제로 TDF는 펀드명에 자신의 출생연도에 60을 더한 은퇴 시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30년 가까이 남은 2050 TDF의 경우 2030 TDF보다 위험 자산 비중이 높지만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은퇴 시기보다 더 높은 숫자에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TDF는 주식 비중 70%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 펀드보다 더 공격적인 운용도 가능합니다. 개개인별로 위험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나이에 60을 하면 한 2035나 30이 맞는데 저는 제가 투자할 날을 2045년이나 205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은퇴를 하셔도 계속 여기다가 운용을 할 거예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물론 기본은 출생연도 더하기 60인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높은 숫자들 2045나 40. 만약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은퇴 시점보다 낮은 숫자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만 해도 1조 2,900억 원이던 TDF 설정액은 올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DC형과 비슷한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서도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은 장기 투자인 만큼 시장 변동의 동요에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좋은 상품을 투자해두고 은퇴 시점까지 느긋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좀 분위기가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한 주의 시작 출발이 좋습니다. 자, 세부적인 종목 이슈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예, 박 기자 오늘 종목 얘기 들어보기 전에 이제 주말입니다. 잭슨홀 미팅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짧게 짚어보고 가죠. 네, 시장에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묘수가 또 한 번 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을 예고하면서도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테이퍼링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와 금리 인상 시점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한편 시장이 우려했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선 걱정을 오히려 불식시키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영향을 받은 또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FMC 기다리면서 다시 또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공모청약을 시작한 종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리츠 대어로 꼽히는 SK리츠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공모주 청약을 이틀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SK리츠의 경우 4흘간 진행됩니다. 공모가는 5,000원이고요. 균등 배정 없이 100% 비례로 배정이 됩니다. 즉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간 뭐 균등 배정 방식이 지금 거론이 많이 돼 왔었는데 SK리츠는 비례 배정 방식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약 첫날입니다. 저희가 경쟁률을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안 나온 모습인데 뭐 어떻게 집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은 잠정적으로 8.75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치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별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 주간사인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31.4%로 가장 많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SK증권이 각각 21.5%, 15.7%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첫날 경쟁률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이틀 정도 남았다 보니까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까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인데 SK리츠는 뭐 어떤 종목으로 봐야겠습니까? 네, SK리츠는 SK그룹의 자회사로 SK그룹이 자금 조달과 자산 운용 등을 지원해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명 스폰서 리츠입니다. 1조 원 규모의 SK 서린빌딩 등을 매입을 하고 116개 SK 주유소를 가진 클린 에너지 리츠의 지분 100%를 편입하는 구조입니다. SK 측에 따르면 향후 우량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리츠 업계 최초 분기 배당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 뭐 안정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여기에 배당까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SK그룹이 장기로 책임 임차해서 임대료를 SK리츠에 이제 지급을 하고 이를 재원으로 매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SK리츠는 향후 3년간 매각 차익을 제외하고도 연 5.45%의 목표 배당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SK리츠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도 인기가 높았는데요. 경쟁률은 452대 1로 이 대형 공모 리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예측 국내외 기관 706곳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 126곳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뭐 평균 배당 수익률 정도의 분기로 또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무엇보다 SK그룹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는 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장에서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뭐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리스크 요인들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증시와 부동산 경기 등을 함께 살펴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나 공실률이 증가해서 임대 수익이 줄어들면 기대 수익률 역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리츠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리츠들을 투자하실 때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뭐 리스크 요인들로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뭐 업황에 대한 상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 잘 체크하셔서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이제 오늘장 특징주를 한 가지 다뤄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고생하셨을 종목인데요. 장기간 주가 부진을 딛고 최근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OCI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25%가량 올랐습니다. 지난주엔 잭슨홀을 앞두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부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가가 크게 오른 겁니다. 예, OCI 정말 보시는 분들도 할 말 많으실 겁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434억 원, 기관은 744억 원가량의 자금을 넣었습니다. 일단 외인 기관 물량이 같이 들어온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개인들은 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사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 실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는 이 태양광 패널 등에 쓰이는 폴리실리콘 등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7월 기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이 1kg당 27달러로 올 초와 비교해 약 30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분기 실적은 2011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요인이든 실적이 개선된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야지 이런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로 이 지역의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유럽으로까지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신장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선진국들이 앞다퉈 이 친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당분간 폴리실리콘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OCI 측은 2022년까지 지난해 대비 15%의 원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으로 진출 기대감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괜찮고 친환경 테마 그리고 원가 절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요즘 2차 전지 음극재 신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는 네, 맞습니다. OCI는 이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설립한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 피치를 생산하는 합작사 피에노 케미칼을 통해 2차 전지 등 고부가 가치 부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구조적으로 성장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면 합작사의 매출액이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메리크츠 증권은 OCI는 탄탄해진 본업과 또 개선된 재무구조, 2차 전지 성장성까지 보유했다며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OCI 주가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증권사들 눈높이도 많이 올려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사들이 보낸 연간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130%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맞춰 목표 주가를 올린 증권사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8만 4천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CI가 오늘 소폭 올라와서 12만 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최고가가 14만 7천 원 선인데요. 뛰어넘는 목표가가 제시된 만큼 또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권과 서부권을 잇는 이제 간선 교통이 한층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운행이 원활해지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다뤄볼 기업 어딜까요?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네. 티커명은 AMGN. 아마존입니다. 예, 단번에 알겠네요. 아마존. 그렇죠. 네. 이전에 저희가 베이조스 우주여행 이런 얘기도 했고 아마존 약국 얘기도 했는데 네. 아마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로 유명한 아마존. 예,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쇼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해외 직구랑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직구하면은 가장 큰 허들이 영어, 언어 부분도 있고 배송도 있고 또 나중에 환불은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마존이 11번가랑 손을 잡아서 무료 배송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에서 쉽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듯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 말로만 듣던 아마존이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존은 이제 그 투자의 관점에서도 네.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부터도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특히 이번 하반기 들어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예. 상반기를 보면 순매수 상위 종목의 1위는 테슬라이고요. 그다음에 애플, TSMC, 팔란티어 등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아마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알파벳이랑 MS, 페이스북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특히 8월 들어서 이 순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를 보면 7월 말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당시 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삼고 투자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아마존의 주가는 좀 더 하락해서 7월 고점 대비 14%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3,35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글로벌 빅테크들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비해서 아마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았던 겁니까? 실적 자체를 봤을 때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전체 매출 성장세는 27% 늘면서 1,131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분기 매출입니다. 또 순이익도 지난해 상반기랑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 순이익을 3개월 만에 벌어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급락한 것은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예상치가 매출 1,150억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예상치를 못 채운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시장은 소매 판매업 성장률 둔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소매 판매업 매출 성장률이 43%였는데 올 2분기는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3분기와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좀 보수적으로 제시되면서 아마존의 마켓쉐어가 커질 만큼 커진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다시 이제 대면 소비 쪽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경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미국의 유통 대명사 제왕이라고 하면 월마트잖아요. 네. 근데 이 월마트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뉴스인데요. 5년 전만 해도 아마존의 매출은 월마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이 아마존에서 지출한 금액이 월마트를 제친 것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내년이면 전체 매출도 넘어서서 아마존이 미국 유통의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존이 오프라인 백화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월마트가 유통 1위인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다 따라잡아 버렸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 대면 유통업체들이 네. 그 아마존 때문에 좀 요즘에 경영이 어려워진 건데 반대로 아마존이 이 사업에 진출을 한다. 저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백화점에 뛰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백화점 체인 업체들 많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 평균 매장보다는 좀 작지만 아마존이 직접 백화점을 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예. 일단 오하이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우선적으로 오픈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아마존은 이전에도 아마존 고와 신선식품 매장인 아마존 프레시 등 오프라인 사업을 좀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행동이나 어떤 심리 같은 걸 좀 파악해 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존이 의류 판매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명품,
명품에서는 유독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제휴한 명품 브랜드 자체도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명품을 사려면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구매하기를 원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명품하고 패션, 또 전자제품, 가구 등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까지는 아직 온라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이 아마존의 오프라인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백화점 업체들하고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에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혹시? 네, 아마존 실적에서 수익이 높은 부분은 소매 판매보다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우리 저희가 잘 모를 텐데요. 네. 뭐 클라우드 하면 저희는 이제 사진이나 파일을 좀 그렇죠. 저장해 두는 데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AWS는 기업들에게 컴퓨팅 인프라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AI나 IoT 등 이 핵심 IT 기술까지 물건을 대여하듯이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AWS는 경쟁업체인 MS와 구글, 오라클 등을 뛰어넘으면서 클라우드 시장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기 CEO인 앤디 제시가 그동안 이 AWS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마존의 캐시카우라 불리고요. 매출 기여도는 한 20% 정도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절반에 가까워서 회사 전체 수익성 향상의 1등 공신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의 캐시카우는 유통이 아니라 클라우드였군요. 네.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이 앤디 제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제 베이조스의 그림자 이렇게 불리는데요. 성향 자체는 상당히 다르다고 해요. 그렇지만 베이조스가 참여하는 어떤 모든 미팅이라든지 인터뷰 회의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서 베이조스의 복심 이렇게도 불립니다. 예. 특히 IT 기술 지원에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조스가 이제 어떤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면은 앤디 제시 같은 경우는 핵심 가치를 사업으로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혁신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개척지였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AWS를 시장의 압도적인 1위로 세우는 혁혁한 공을 발휘했는데요. 상당히 꼼꼼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공격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앤디 제시 과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아마존의 소매 판매 실적 둔화를 방어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새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대한 월가의 평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존의 투자 의견을 내놓은 55개 보고서를 살펴보면 모두가 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바라보면 1년 전보다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소폭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30개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4,200달러 선, 최고에는 5,0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신용대출이 한 주 만에 6배나 늘고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도 60% 급증했습니다. 은행들로서는 6주치 벌 거 한 주 만에 다 번 셈입니다. 예, 그간 부채 폭탄이다 뭐다 말들은 많았지만 정부 통계집계 이래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당국자들의 집값 잡겠다는 말 좀처럼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이 절판 마케팅이나 다름없는 대출 규제, 몇 년째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무주택자 LTV 한도를 완화하겠다, 젊은 층은 대출 더 받게 하겠다. 이래서야 이 가계비 정말 위험 수준이 맞는지 싶습니다. 예, 정책 이반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